키조개고 위에는 허브하고 같이 해가지고 네. 구루똥이라는 예, 그 크리스피한 빵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아, 기가 막히다. 네, 고맙습니다. 드시면 식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생선이다. 아, 저희 음성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녹음기도 동시에 킬게요. 그렇죠, 그렇죠. 깍지 예. 야, 이게 정말 스테이에서, 이게 스테이에서, 이게, 보시면요. 이게 스테이에서 우리를 이제 축하해주는 의미로 이걸 또 준비해 주셨어요. 야,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돌을 처음에 돌을 이렇게 했어요. 너무, 야, 엄마들이 다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재료가 뭐라고 했죠? 재료가 너무 맛있는데? 아, 그거, 야,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게, 일단 백구가 멋있어요. 진짜 백구 자체가. 네, 저는 처음에 이게 해같이 느껴지고 이걸 찍었는데 돌이네. 근데 이거 무슨 건 줄 알고 맞아. 저 생선인가? 완전 속았어. 이거 해같이 느껴져서 찍었는데 돌인 거예요. 완전 속았다. 음식은 거의 이미지가 반이에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이서진 대표님 통해서 이렇게 또 롯데타워에서 이제 시그니에 이제 스테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더 회의도 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네,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네. 엄청 긴장돼요 이게. 제가 막말을 많이 해요. 막말 괜찮으세요? 왜냐면 사실 이게 책이 세상에 나온다는 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세상에 이제 이게 나오니까요 너무 이제 막 떨려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책 쓰실 때 어떠셨어요? 저는 뭐 아니 저는 모르니까요. 진짜 네. 좀 제가 더 넘쳤어가지고 네네네. 그냥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자마자 네네. 그냥 바로 미국으로 갔거든요. 책을 쓴다고 하고요. 네, 그냥 줄리어드 음대권 그냥 반장고체 인터뷰로 했어요. 예. 그러고 한국 와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네. 학교를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한테 가서 나는 수업 듣기 싫다.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졸업해서 오케스트라 갈 것도 아닌데 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난 졸업은 해야 되니까 학점은 필요하니까 내가 오케스트라를 일단 하는 게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애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안 맞추니까. 노력을 너무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애들을 위한 음대생들을 위한 책을 쓰겠다. 대신에 난 오케스트라 수업을 빼줘라. 책을 써야 되니까. 대신에 내가 이 한 학기만 빼주면 한 학기 끝나기 전에 내가 책을 내서 교수님한테 갖다 드리겠다. 근데 그걸 못하면 학부 주셔도 돼요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후회를 했죠. 내가 어떡하지? 했는데 이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데드라인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 첫 책은 3개월 만에 썼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설레기만 했어요. 근데 그때 피드백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제 지인들이 엄청 많이 도와줘가지고 지인들이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저도 좀 그때 생각하면 개념이 없었던 게 그때는 그냥 어느 출판사가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가 출판사를 한 몇백 개를 다 리서치를 제가 도쿄요. 야, 몇백 개를. 그냥 모든 거에 대한 가격 비교랑 하는 것과 여기가 어떻게 하는지 다 리스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려서 5개 정도 후보군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제 콘텐츠와 브랜드 방향성이 맞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23때는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랐어가지고 그냥 책을 냈을 때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를 끌어내릴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저는 남이 잘 되는 거를 응원하는 편이니까. 이거 댓글 잘못 이상하게 남겼어요. 근데 그런 일도 진짜 많았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치열한 과에 있으니까 그렇죠. 되게 남의 인생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그렇죠. 많아요. 근데 저는 양인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제가 저는 제 PR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니까, 뭐 포스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제 난 책을 쓸 거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책이 나온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책이 아직 유통되지 않은 걸 저는 알아요. 근데
리뷰가 벌써 올라오고요. 어머. 이건 지인이거든. 네. 뭐지? 약간 책이 유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비판적인 글을 어머. 쓸수 있지? 근데 책도 안 봤는데. 그냥 목차만 보고서라도 비판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근데 게 그 내용으로 비판을 한 게 아니라 목차만 가지고 비판한다고. 그냥 약간 일단 나이 어린 거랑 뭐 23시 뭘 아냐. 그리고 뭐 서울대도 아닌데 왜 이런 걸 쓰냐. 그런 거 그런 위주의 약간 맹목적 비판이었어요. 너무하네. 근데 그게 전에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있어도 별로 괜찮거든요. 지나가 오케이컵 맡고 뭘 하도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순수한 목적으로 책을 냈어서 그때 한 일주일 동안 아예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그 댓글 때문에. 아니 불특정 아니 왜냐면 하루에 그런 리뷰가 두세 개씩 올라오니까 나를 싫어하는 어떤 애가 지능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댓글은 근데 요즘에는 댓글도 아니라 리뷰였어요. 그러니까 내 책을 제 책을 검색했을 때 그 나오는 평점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댓글이면 무섭다. 그 기사를 안 보면 되는데 네. 책은 그 리뷰가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이 책을 잘 써도 그 리뷰 한 1점짜리가 5개가 있고 너무 신랄하게 비판을 하니까 제 어떡해. 책을 검색해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 안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떡해. 근데 더 슬펐던 거는 그게 내 지인 안에서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되게 힘들었죠. 23살. 약간 직감적으로 느껴져요. 댓글에. 아니 왜냐면 제가 책을 내기 전에 저랑 굉장히 안 유명한데 그렇죠. 제 책이 나올 걸 어떻게 알아요? 대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책이 나오자마자 우리 집에 배송이 왔다고 딱 문자가 와서 제가 그때 강남역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갔거든요. 택시 타고 있어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걸 받고 이제 제 친한 친구들한테 주고 했는데 계속 막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막 멘탈이 이상해졌거든요. 그 막 어떤 제가 엄청 친한 그 서울대 후배 동생이 있는데 그냥 만나서 얘기를 갑자기 눈물이 막 저 수업 감동적이야. 아니 너무 슬퍼가지고 왜 슬퍼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나를 왜 싫어하지 근데 무섭다. 이제 23살 때고 제 주변에 저같이 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제가 엄마 아빠 반대를 하는데 책을 쓴 거예요. 너 분명히 시기 질투하는 애들이 많을 텐데 쓰지 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아빠는 그래도 취직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써라. 그냥 유통시키지 말고 그냥 포트폴리오용으로 써라 정도였는데 제가 너무 키운 거죠. 근데 저는 제 확신이 되게 뚜렷했거든요. 제 책은 무조건 세상에 나와야 된다. 근데 그거 약간 저는 되게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애였고 평가 관리를 되게 잘한 편인데 그런 뭔가 저를 엄청 싫어하는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어서 그러니까 막 이게 이대에서 수업 들을 때도 갑자기 수업 듣다가 또 나가서 막 그때 막 저 네이버 책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는 진짜 저 이거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맞아요. 경험 아니면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예를 들면 제가 유명해지려고 했거나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이런 일에 당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책을 쓴 목적이 진짜 많은 의대 후배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책을 썼는데 이렇게 순수한 좋은 의도 있어도 이렇게 실제로 하는 거. 얘기를 할 수 있구나. 근데 그래서 저 실제로 네이버 책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책을 내서 지금 검색했을 때 나오는데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이유. 왜냐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맞아. 보는 진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네이버 책이 없앨 수 있냐 하니까 제가 유통시킨 모든 책을 제가 사야 된대요. 그러니까 재고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어머나. 그러면 그저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데 진짜 저는 하늘을 좀 보는 게 그래서 엄청 힘들어했어 진짜. 거의 생활도 못하고 약간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되게 명예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약간 명예에 누를 끼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빠 교수님인데 교수님 딸이 이때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찾아봤어요. 그렇죠. 근데 안 좋은 리뷰만 있고 그렇죠. 막 엄청 저를 까내리는 게 있어요. 이게 저희 아빠까지 약간 피해를 주는 그렇죠, 느낌이어서 그렇죠. 그 죄책감 때문에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생활을 못하다가 근데 제가 또 되게 이슈몰이가 잘 되나 봐요. 그래서 또 네이버 메인에 갑자기 뜬 거예요, 제 기사가. 그래서 또 엄청나게 선풀과 악플이 달리고 갑자기 이제 학교에서 너무 유명해지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멘탈이 계속 나가고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의 네이버 메인 달렸어요. 그 했을 때 댓글로 또
또 어떤 사람이 지능적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아이디가 영어로 한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름, 사람 이름을 영어로 한 건데 근데 그거를 땡땡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땡땡이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언니였어요. 근데 그 사이 안 좋은 언니로 왜 사이가 안 좋았냐면 근데 저는 약간 남자애가 욕심이 없고 다 남자애를 욕심이 많아서 어쨌든 막 좀 그런 복잡한 일들을 그 언니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쨌든 저는 되게 배신을 당한 편이에요. 걱정스럽게 많아서 게임을 깠는데 근데 이 언니가 1년 동안 저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할 말 당하는 모습이 처음 봤어요. 근데 거기 알고 보니까 진짜 엄청난 집안이긴 했어요. 부모님이랑 연결이 되고 또 엄청 잘 살고 저는 알 거 아니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얘기하는 거 했는데 이제 이 언니 입장에서는 자기를 이제 미스했다 이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언니 지셨어요. 그 언니 남자친구 지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무섭다. 이거 드라마 약간 드라마 같지 않아? 그래서, 드라마 시나리오 같은 근데 느낌인데. 진짜 그 언니가 소홀히 나와가지고 근데 뭐 그래도 그 이후에 사과는 받아서 지금은 악감정이 없지만 근데 그래서 제가 진짜 심각한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책을 쓸 때 뭐가 두려운지 알아요? 이건 뭐예요? 이번에 준비해드린 요리는 연장된 송어 요리입니다. 송어 위로 송어 알이 올라가 있고 송어. 옆으로 준비된 캔들 샐러드와 빵이랑 드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다른 책 쓰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멘탈이 부족하게 돼가지고 야, 그래서 제가 멘탈이 센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멘탈이 세시다. 저는 저희 엄마 아빠보다 더 센 거예요. 인생이 별로예요. 여기까지도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일단 남자친구를 씹어서 악플 단 것도 진짜 찌질했거든요. 그 남자도 서울대 경영학과였어요. 너무하다. 똑똑하게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고 싶을까? 그 자기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상처를 복수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근데 그 언니도 저를 못 건드리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언니가 많은 잘못을 예중 때부터 예를 들어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갔겠죠. 근데 저는 다 들이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 엄마가 음악계에서 좀 유명하시니까 언니가 저를 못 건드린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약간 세상에 대해서 좀 배운 게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 어쨌든 그래서 그 대댓글로 땡땡땡 사랑해 이렇게 달았어요. 사랑해. 그러니까 그 언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글이 삭제가 되고 이제 그 언니 친오빠한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바보 같은 게 자기가 뾰족하게까지 안 했다고 하면 되는데 둘이 자기 댓글 삭제해서 전화가 와서 친오빠가 엄청 근데 그런 건 명예훼손 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게 약간 몇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오빠가 전화를 해서 차라리 내 동생이 너무 부족했다. 너무 미안하다 이랬으면은 괜찮은데 너무 약간 전화하자마자 되게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뭐 자기가 국회의원도 알고 뭐 교수도 많이 알고 그렇게 먼저 얘기를 시작해서 저희 엄마 친구들도 다 국회의원이고 저희 아빠도 교수고 왜 저는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또 뭐 선씨가 유학을 가고 싶으면 유학도 보내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 집에서 유학 보내줄 수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와, 그러니까 대박이다. 아니 자기 동생이 사실 뭐 자기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대신 사과를 해달라고 전화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동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일단은 자기 동생 디스를 하고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그 언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 언니는 몇천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나에 대한 기방을 해서 내가 어떤 멘탈이 될지 예상 못했으면서 그러니까 그 언니가 제일 무서웠던 건 제가 제 SNS에 올리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엄청 크니까 엄청 크죠. 그리고 제가 어쨌든 저희 엄마 친구들이 다 음대 교수님들이고 저랑 다 패친이고 제 친구들이나 제가 워낙 인맥이 넓으니까 이게 실명 거론을 해서 터지면 이제 언니 인생이 망하는 거니까 그냥 네이버에 올리는 것도 더 큰 거죠. 거기다가 명예훼손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댓글 캡처해가지고 명예훼손도 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어쨌든 그 언니가 엄청 미안하다고 빌면은 괜찮은데 근데 전 진짜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다고 자살할 애는 아니지만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 그런 일을 당하면 왜냐면 거의 전 저같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었고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저를 이런 비난은 처음이고 그쵸. 저를 이렇게 비난을 대놓고 한 사람 처음이고 근데 이제 그 오빠님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때 제가 또 녹음 버튼을 키긴 했어요. 네. 그 정신 없을 때. 그래서 딱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언니가 직접 전화를 해서 사과하기 전까지 전화 받아서 언니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난 내 SNS에 올려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가 끝까지 자기가 네.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진짜 네. 하루 기다렸거든요. 네. 제가 바로 제가 그때 영상 편집이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어. 제가 저는 독해가지고 어쨌든 이걸 연목하려면 제대로 연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하면 안 하는 일 못하니까 아, 굉장히 좋았어요. 아예 내가 녹음 파일을 영상 편집을 해서 이거를 크게 터트려요. 그래서 그때 제 아는 언니한테 바로 그 다음에 영상 편집 배워가지고 약간 기자 출신 느낌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녹음 파일에서 텍스트화를 해서 네. 텍스트 사진 넣고 해가지고 네. 제 페이스북에 올렸죠. 근데 진짜 그게 엄청 이슈가 돼요.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조회수도 계속 몇 천만 막 이렇게 되고 응. 막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들이 이제 미팅을 갔어요. 그 주말에. 응. 근데 이제 미팅 옆방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봤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음대들이 워낙 미팅을 많이 하고 다녀서 그렇죠. 음대 애들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여파가 엄청 크고 이제 이 언니도 무서웠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 제가 글을 좀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실명번호 당하고 신경을 해버렸어요. 저는 했어요. SNS다가. 근데 서울대 몇 학번? 무슨 학기? 1일 때. 근데 그게 아이디로 댓글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친오빠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 그걸 이제 있으니까. 어머나. 그래서 응. 근데 이제 저도 그랬죠. 명예훼손 하려면 하고 응. 실명 거론했다고 명예훼손 하려면 그렇게 하기 전에 나는 내 SNS가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걸로 명예훼손 할 거면 나는 몇 천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 언니가 더 크게 명예훼손 할 거라. 그래서 일단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나는 사실 사건을 크게 만들 생각은 없지만 난 이걸 그냥 넘어가면은 이렇게 애매하게 날 시기 질투할 것 같은 애들이 또 이런 짓을 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옳은 행동이라고 해도 남을 이렇게 대놓고 비방하는 건 저한테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엄마 아빠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지만 엄마 아빠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해서 누가 깨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난 이 길을 못 넘어가겠다. 근데 엄마 아빠는 네가 잘못한 것도 없고 뭐 네가 잘못한 게 없을 때에 네가 피해보지 않을 정도의 우리가 그 정도 힘은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막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커버시켜줄 수는 없지만 너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거를 그럼 네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명예훼손 해놓으면 그 변호사 선생님이 다 해주겠다. 이제 허락을 받고 올린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렇죠. 이제 불복을 하기 시작했네요. 울면서 근데 그 언니 친구들한테도 엄청 연락왔어요. 그렇죠. 하지 마라. 네, 근데 그냥 해버렸거든요. 그 언니가 직접 그래 그 직접 전화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죠. 맞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시인을 하면 되는 건데 시인을 안 하고 자존심을 이제 안 굽힌 건데 이제 자존심 굽히고 전화 온 거네요. 그래서 막 엄청 울면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난 주말 동안 내리 생겼어. 근데 주말 동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근데 그 언니 덕분에 노이즈 마케팅이 된 것 같긴 해요. 엄청 그래서 제 책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요? 어떤 책이길래 어떻게 보면 그 언니도 되게 인싸였고 저도 인싸였는데 뭐길래 얘네 두 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안 대 집안 싸움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못 바뀌었죠? 저희 엄마도 바뀌어서 엄마도 화나셔가지고 근데 또 그 언니가 레슨 받는 선생님들은 다 엄마 친구들 엄마도 이제 다 알아가지고 그 집안이랑 뭐 하는 애냐 엄청 큰 싸움이 될 뻔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언니가 사과를 해서 그래서 일단은 주말 동안 안 내리고 월요일 퇴근하다 내리고 그 언니 만났죠. 저도 좀 겁이 많아가지고 혹시 나 청구서 행동하는 거 아니야? 근데 무서운 거예요. 누구 데려갔어요? 진짜 무서우니까 왜냐면 일단은 저희 혼자? 신변에 위험을 느껴서 혼자 갔어요. 혼자 갔죠. 무서운데 어떻게 혼자 갔어요? 아 근데 뭐 누구 데려가야지. 그것도 좀 웃겨가지고 근데 저 언니랑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약간 인생의 현타가 좀 심하겠던 게 그 언니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 그러니까 이게 뭐길래 내가 이 정도 감정 소비를 하고 힘들었대서 그때 이제 약간 터득을 하고 악플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들 그러니까 용서하는 그런 게 생겼어요. 처음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왜 악플을 왜 남겼는지 감정을 고백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냥 제가 미웠대요. 근데 남자친구한테 막 얘기하니까 남자친구도 같이 미워해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남자친구도 참 한심하다. 남자친구도 어쨌든 여자친구 얘기만 듣고 자기 이름을 걸고 요즘에는 근데 자기 실명제가 있어가지고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는. 근데 그냥 그 생각 오죠. 요즘에 자기 실명제 때문에 연예인들도 댓글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사람 너무 많으니까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가가지고 이거 왜 이런 댓글 썼는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글 쓰는 사람들 진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너가 싫어서 아니면 그냥 너가 잘 되는 게 대학 아니면 그냥 맹목적 비난. 최근에 그 청춘 기록 나오는 그 박보검 씨 나오는 그 드라마 보셨어요? 그런 거안 안 보시고. 아니 근데 박보검 씨 그때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잘생겨서 좋아하긴 해요. 드라마는 안 보시구나. 그 사람, 네, 그쵸. 그냥 사진만 좋아해요. 사진만 좋아하고 드라마는 안 보시고. 그 사람 활동에 대한 관심 없고. 나한테 왜 나온 활동 관심 없고 그냥 그런 이미지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생겼잖아요. 그 이미지만 좋아하신다.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 보면 그 거기 나와요. 박보검 씨가 이제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스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스타가 되고 나서 이제 막 댓글이 막 남겨져요. 뭐 그 전에 뭐 어떤 디자이너하고 이제 동성관계의 관계였다. 근데 이제 누가 이제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풍문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뭐 박보검 씨는 야 그거 우리가 이제 매니저 격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자. 근데 고인 그 사람이 또 자살을 했어요, 디자이너가. 그래서 그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거 굳이 발표할 이유가 없다. 이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지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 이제 막 댓글 남기는 거를 또 자기 형이 또 대댓글을 남겨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경찰에서는 대댓글에서 이제 형님한테 이제 그 댓글 누가 안 좋은 댓글 남겼잖아요. 근데 형님이 또 대댓글 남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댓글한테 명예훼손을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댓글만 삭제하고 그거 잘못했다는 것만 하면 변호사들이 잘 이거 마무리 칠 수 있다, 마무리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형님은 끝까지 나는 굴복하기 싫다. 그냥 뭐 법적으로 해라. 나 벌금을 내겠다.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게 요즘에 이제 그런 법이 워낙 이제 강력해졌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댓글 남기면 금방 자기 실명들 때문에 잡힐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도 쉽게 그런 댓글을 쉽게 남길 수 있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죠. 저는 그때 실명제 없을 때. 2016년 그때 실명제 없을 때. 처벌 자체가 좀 그렇죠. 저건 숙이고 그 처벌을 하려면 제가 그걸 신고를 해야 되고 제가 그렇죠. 또 제 악플이나 이런 걸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취조를 하잖아요. 그럼 더 이해 안 좋다고 하는데. 야 그러면은 계속 이걸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신고를 했으니 몇 개월 걸린대요. 맞아요. 몇 개월 걸려도 근데 이게 몇 개월 걸리더라도 접근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영업 활동을 방해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책을 낸 건 어떻게 보면 영업 활동인데 영업 활동을 방해했고 그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을 이제 인터넷에다 유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불능을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이런 법적인 단계에 이런 투자도 하다 보니까 그런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찾아보기도 하고 댓글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남길 때는 정말 몇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 왜 남기는 거지? 자기 할 일 열심히 해. 그렇죠. 저는 그 남기는 심리는 좀 모르겠는데 대리만족 같은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도 그래서 그 멘탈 과정이 신문 셰프도 저도 뭐가 힘들었냐면 책을 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을 깔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한 욕을 인터넷에 쓸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모든 걸 생각하고 책을 쓴 게 아니고 물어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모든 행동을 조심해도 그렇죠. 제가 쓰레기 한 번 버리면 이게 또 이상한 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되게 공황장애 비슷하게 진짜 몇 개월 정도 왔었어요. 그럼 약간 이제 지금은 약간 본인처럼 행동을 하시겠네요. 아 저는 근데 이제 진짜 지금 아예 고민이 없어요. 아예 고민이 없는 아니 공인이 아니라 공인.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책을 그러니까. 썼잖아요. 이제 이게- 인터넷에서 이제 이 사진 치면 많이 유명하니까 네. 약간 공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법을 또 잘 지켜야 되고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누가 이제 특히나 음주운전 같은 거 한번 해도 일반 사람들은 안 걸리는데 이 사람 누군가는 또 그거 가지고 기사를 써가지고 막 그 사람을 할 수 있잖아요. 이서진 대표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당연히 이제 공인이라는 마인드로 살아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이제 세상에 나가는 순간 신문기사로 나오고 했으니까 누군가는 이런 거를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오로지 그냥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그런 책임감에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 책을 써가지고 내가 남에게 이제 피해를 줬다.
근데 이제 그게 큰일 나게 되니까 저는 최대한 그 어떤 뭐든지 이제 할 때 오로지 법에 관련돼서 뭔가 법률에 맞춰서 이제 말을 하고 어떤 말도 하고 행동이라든지 글을 써야지 이제 뒤탈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가짐을 항상 조심하고 지금 뭐 저는 이제 롤 모델이 누구냐면 유재석 씨 같은 분이에요. 유재석 씨가 지금 연예계 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거의 뭐 최근에 놀면 뭐하니 보니까 거의 한 30년 정도 되셨더라고요. 30년 동안 그분이 안 좋은 기사나든지 구설을 오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제일 롤 모델이에요. 현재부터 지금 이제 제가 이 세상에 이제 제 책을 이제 쓴 순간부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엄청 유명해진 건 아니지만 약간 이제 공인에 대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인에 대한 느낌이 최대한 저는 이제 진짜 몸을 사리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진짜 몸 사리면서 왜냐하면 그 책을 썼던 저자가 이런 사건에 휘말렸다.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런 휘말리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정말 뭐든지 하나하나 대화라든지 어떤 일의 것들은 최대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저는 사실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가짐도 틀려지고 이제 어떤 투자자라든지 이제 독자라든지 소비자를 대하는 마음이 완전 틀려졌어요. 왜냐면 그 소비자가 나한테 어떤 컴플레인을 걸거나 그쵸. 그 잃을 게 많잖아요. 너무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야 이제부터는 최대한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나를 최대한 낮춰야 되고 몸을 좀 그래서 이게 약간 말을 되게 재밌게 하면 이게 인성 옆쪽 커팅한 다음에 소스 한 종류 더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뭐예요? 유기농 스란 요리입니다. 위쪽으로는 숟가락들의 아래쪽에 저희 베이스로 홀랜다이드 소스이고요. 커팅한 다음에 저희 블랙 트러플 크림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네네네. 기가 막히네요. 이것도 뭐예요? 블랙 트러플 소스입니다. 블랙 트러플 소스. 이거는 재료가 뭐예요? 송로버섯입니다. 송로버섯. 이게 또 블랙 뭐 무슨 그러면 딱 이게 보면은 여기 딱 서셔서 설명을 여기서 들어야 그래서 이건 잘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조건 찍고 또 계란을 또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네요. 계란을 신기하게 먹어보네요, 진짜로. 저는 느낌이 계란인데, 이게 계란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 소스가 일단은 예술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진짜 생일 때라도 꼭 여기 오셔야 돼요. 생일 때 진짜 돈 아끼지 마시고요. 근데 영상에서 혹시 모자이크 하는 기술 아세요? 네. 저는 그걸 모르거든요. 다 그 프로그램이랑 이런 거 다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뒤에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분들 아직 저작권 우리 걸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뒤에 사람 있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이제 뭐 맛집 TV 가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데를 가면 여 뒤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 모자이크 처리가 뭐가 나거든요, 완전히. 그 유튜브 같은 거 찍거나 이럴 때 이제 그런 거 몰랐을 때 찍을 때 있어요. 근데 그 편집본이 다 나왔는데 이거 나중에 알았을 때 그냥 그 유튜브 안 넣어놔요. 혹시 저도 초상권 뭐 이렇게 해서가지고 자기가 나왔다 근데 이거 빠질 수도 있다 하면 연락해. 뭐 이렇게. 근데 또 계속 또 연락이 올 수는 있겠네요. 진짜 누가 내 유튜브를 진짜 봐가지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진짜 근데 원래 그래서 제가 만약 아직 연락이 온 적이 없는데 연락이 오면은 일정한 사례비를 내가 주지 않을까. 그거 빼달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빼는 시점에 그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빼면 그 조회수 사라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아니 완전 0부터 시작해요. 어머나.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영업이 팁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거는 영상을 내리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제안이 안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 너가 정말 너무너무 원하면 내가 이거 영상 다시 편집해서 올릴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일정한 사례 비용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만약 정 그렇게 싫으시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해드릴게요. 내가 약간 그런 뭔가 공정과 이런 걸 넣어야 돼요. 불쌍한 또 거기다가 댓글에다 그러면 남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연락 오면 그렇게 하려고 답변 메뉴를 만들어보긴 했어. 그거 좋다. 그거 진짜 편집하기 진짜 너무 노가다예요, 진짜. 저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자이크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스티커로 넘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누가 봤을 때 너무, 좀 뭐라 할까, 좀 성실하지 않았다. 뭔가 좀, 뭐라 할까, 성의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너무, 모자이크는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좀 괜찮잖아요. 거기가 스티커를 막 붙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뒤에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화면을 잘라요. 어떻게 잘라요? 그러니까 화면 이렇게 해서 여기만 자르면 사람 뒤에 얼굴이 약간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이 어느 순간에 많이 나왔다면은 그 영상 편집 기술로 제 얼굴을 확대해요. 그러니까 화면 내 얼굴만 나와. 그러니까 약간 줌한 효과처럼. 저 프리미어에 다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보내드릴게요. 근데 사진 편집을 프리미어로 하시는 거예요? 프리미어도 하고 밴믹스도 해요. 밴믹스? 이거 그건 적은 알고. 밴믹스랑 밴믹스 적은 알고. 근데 저는 아까 가져갔나 보다요. 아까 밴믹스? 밴믹스가 이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PC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약간 그 무한도전 자막처럼 디자인된 자막이 많고. 밴믹스? 근데 이거 핸드폰으로는 편집 안 하시나 봐요? 핸드폰으로도 해요. 그거는 무슨 프로그램 있어요? 유컷. 유컷? YOUCUT. 유컷? 또 좋은 정보 알게 됩니다. 저기요, 혹시 볼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자, 스토커도 보여드릴게요. 알았어요. 여기 약간 떨어져 근데 이거 선물로 안 줘요? 기념 선물 같은 거 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좋아. 진짜 봐봐. 시그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그니엘 같은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브랜드. 알았어요. 유컷. 핸드폰으로 할 때는 유컷. 이런 거 적어야 돼요. 이거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항상 좋은 정보가 생각나면 바로바로 적어야 돼요. 핸드폰은 유컷. 이제 PC는 아까 뭐라고? 프리미어랑 프리미어는 쓰는데 그러니까 프리미어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프리미어로 유튜브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유튜브 선생님한테 2달을 배웠어요. 제가 2달을 배우고 그 핸드폰으로 그 기타입을 제가 한 거예요. 혹시 기타 아세요? 기타 앱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하는 게. 기타입으로 하면서 또 새로운 굉장히 절정기를 맞은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막 편집을 한 거예요. 근데 썸네일에서 너무 좀 약하더라고요. 썸네일은 뭐 포토샵으로 하는 거예요. 썸네일은 포토샵. 그러니까 썸네일을 제가 포토샵으로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날로 기타로 그냥 다 해먹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썸네일을 핸드폰으로 하는 앱은 뭐예요? 저는 그거 몰라요. 몰라요. 무조건 제 PC로. 아는 개그맨 오빠는 아예 이거 핸드폰으로 하다고 했거든요. 썸네일을요? 네, 제가 그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포토샵으로 하기 귀찮거든요. 왜냐면 빨리 올리고 싶은데 PC로 저 프리미엄도 깔려 있어야 되고 PC 저기까지 다 가야 되고 빨리 만들어서 나 빨리 공개하고 싶은데 언제 썸네일 그럴 땐 언제 유컷이 좋아요. 유컷이 유컷에도? 홈편집이랑 음원 배경음악 들어가는 정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 어떤 영상을 하던 그냥 컷 편집만 잘하고 제목만 잘 설정하면은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게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좋잖아요. 그렇죠. 내용 컨텐츠가 좋아. 나름의 저의 꿀팁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남한테 안 진짜 굉장히 꿀팁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뭐든지 이제 항상 노하우 있는 분들한테 항상 배우셔야 되고 배울 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배우시다 보면 이게 사실 그분의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의 그 노하우를 단 이 책에 사실 저도 이제 한 10년의 노하우를 지금 책 한 권에 쓴 거거든요. 근데 이 10년의 노하우를 저는 이 책을 왜 썼냐면요. 이 10년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사기도 안 당하고 뭐랄까 실패를 하지 말라고 저는 이 책을 쓴 거예요. 사실 10년 동안 저도 사기도 당해보고 실패도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그게 없는 거죠. 이게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요, 뭐에 꽂히고 뭐에 눈이 막 완전히 뭐가 씌이고 그러면요, 남의 말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주관대로 막 하게 되고, 근데 뒤에 가보면 실패가 돼 있고, 그게 막 주변에서 그걸 왜 선택했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 부모님도 안 알려주잖아요. 부모님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 어떤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팔 때 그냥 그 파는 거에 집중을 하지, 사기꾼도 그렇고 파는 거에 집중을 하지, 이게 그 사람이 그 뒤에까지 책임지는 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정말 냉정하게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냉정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자기 주관이 약해지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진짜 해도 문제 없겠냐, 법적으로 문제 없겠냐. 네, 그래서 요즘에는 빨리 계약서를 안 써요. 빨리 계약서를 안 쓰고, 그리고 예전엔 또 계약서 안 쓰고 한 것도 있어요. 진짜 지인인데 정말 지인이 예전에 그 했던 실력들만 보고 그냥 믿어준 거예요. 믿어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인이 그 계약서를 썼다면 그 날짜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인이니까 그때까지 해줄게 그렇게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카톡에는 남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형사라든지 민사로 걸기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너무 약해. 이게 민사 형사에서 이게 내가 책임 소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인한테 예전에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맡긴 적이 있어요. 홈페이지를 맡긴 적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미루더라고요. 참 약속을 안 지켜요. 응,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도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죠. 뭐 어떤 차라리 그러면 마감 날짜를 굉장히 좀 늦게 잡으면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마감 날짜를 자기가 먼저 자기 입으로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먼저 마감 날짜를 정해놓고 그 마감 날짜에 못 지키면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날짜에 또 마감을 다 했는데 못 지키면 먼저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 사람도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나이 많고 적고가 플러스는 비즈니스잖아요. 저는 돈을 냈고 세일리선스를 끊었고 서비스를 받겠다고 저는 돈을 냈잖아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잖아요. 소비자인데 불구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거 왜 늦게 되셨냐 그러니까 늦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뻔뻔하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제는 지인하고 비즈니스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만약에 진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서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나누고 그 책임 소재나 이제 날짜를 확실하게 정하고 하면 이 사람도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어떤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어버리면 이건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려면 안 지킬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실 때 무조건 계약서 꼭 쓰시고 날짜도 꼭 정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만약 그 날짜에 안 지켜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 조항까지 넣어 놔야지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없으셨어요? 당연히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전 지인,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같이 창업을 한 적 없는데 저희 초기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친구들 지인으로 먼저 하잖아요. 똑같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느낀 거는 첫 번째 약속을 안 지키면은 그때 걸렀어야 돼요. 처음 약속 안 지키는 계속 안 지키더라고요. 근데 약속을 똑같이 안 지키더라도 자기가 먼저 말하면 돼요. 너 진짜 저만의 이런 시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번 최근에 제가 또 새로운 팀원한테 새로운 일을 줬는데 이제 그럴 때는 먼저 말을 하셨고 1번 너가 늦을 수 있는데 늦으면 미리 얘기할게. 2번 뭐 너가 스스로 데드라인 한 거는 무조건 뭐라도 지킬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런 걸 한 1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걸 보내고 네가 지킬 자신 있으면 일을 해.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세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나아요. 착한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맞네. 그래서 저희 저 망할 뻔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되게 인간적인 애인데 사업할 때는 야, 근데 이게 고기가 다 틀리는데 고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원래 드린 건 이베리코 돼지고요. 옆쪽에 보시면 서양식으로 만든 피순대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저 사이드 디쉬는 돼지 족을 넣어서 만든 애플파이고요. 드실 때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것도 잘 설명해 주세요. 지금 원래
사진과 스테이크 옆에 보시면 사보이 배추 사이엔 트러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프주도 트러플이 들어있는 비프주입니다. 드실 때 위쪽에 보시면 홈메이드로 만든 시겨자 있는데요. 같이 섞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그 설명. 라스탄 옆쪽에 보시면 시금치 샐러드랑 랍스타 콘소메 소스랑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모아서 사진 찍어도 돼요. 굉장히 심플한. 이게 메인 메뉴예요. 네, 심플한 사진, 심플한 설명이었습니다. 아니 뭐든지 심플해야 돼요. 무조건 간소화. 맞아요. 길게 설명해봤자 잘 못 알아듣고. 네. 그 간소하게 만든 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사실 이번에 저도 어제 또 이선진 대표님이 또 저한테 숙제를 주셨잖아요. 숙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 인생 그런 거예요. 여기서 또 인생은 그런 거라나 이렇게 저 얘기하셨는데 어리지만 왜냐면 너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목요일날 숙제를 목요일날 아니 오늘 여기 촬영을 목요일날 했어요. 목요일날 했는데 목요일날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는 하셨어요, 맞죠? 네. 목요일날도 이거 얘기는 했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근데 제가 할 말하고 답장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숙제 그때 목요일도 숙제였나요? 네, 다 숙제였어요. 숙제였는데 그 숙제가 사실 여기는 이제 출판을 여러 번 해보신 분이시고 저는 첫 어떻게 보면 출판 어린이잖아요. 출린이에요. 어떻게 보면 출린인데 너무 어른처럼 얘기하고 그거를 다 알아듣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 어린이 출린이는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아니면 이제 예시까지 써주시면서 이렇게 이런 유튜브를 만들 건데 목요일부터 공부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사실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숙제의 의미를 저는 토요일 날 깨달아 버린 거예요. 제 분의 예시를 끝까지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이선진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상대방은 그 숙제를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런데 그 숙제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숙제를 내줘서 저희가 그냥 3분짜리 만들어서 2분짜리 했잖아요. 근데 그 목차를 그냥 읽는 수준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숙제를 피드백으로 또 해주셨잖아요. 네. 개인톡으로. 근데 3분짜리, 2분짜리면 이 정도지 뭐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지?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좀 시간 상관없이 그때 이제 카톡을 주셨잖아요. 네. 유튜브를. 네. 그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전 다 알려주지 않아요. 혼자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 봤기 때문에 와닿은 거니까. 와닿았지만 되게 하드워킹이긴 한데. 그렇죠. 하드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숙제를 하면- 못 했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오늘 숙제 못 괜찮아요. 했. 어차피 뭐 네. 그거 예상해가지고 와가지고. 숙제 못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오늘 숙제 못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넘어갔습니다. 약간 이게 메인 메뉴니까 이거를 네. 오늘 오빠 카메라로 이분이랑 저랑 각자 개개인식으로 찍어줬어요. 제 블로그도 올리고. 예. 네. 제가 그 보내드렸던 예시처럼 약간 인스타 갬성으로 이분 단독이랑 나 단독이랑. 야 인스타 자랑용을 꼭 찍어야 돼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 약간 아내분이 이런 거 좋아하시면 이런 거 잘 아실 텐데. 잘 아시는데 와이프님이 이제 사실 여기 오고 싶어 했어요. 아 진짜? 근데 저 그럼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사실 여기 온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냥 그쵸. 식사를 대접한다고만 얘기했지 여기 온다고 했으면 너무한 거 아니냐. 자기도 안 가본 데를 다른 여기 여자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기자분하고 이렇게 가서 되는 거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좀 삐졌어요 지금. 그래서 삐지지 마라. 나는 지금 이걸 해야지. 결혼했는데도 삐져요? 삐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남자하고 여자분은 또 틀리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는 여기 못 왔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또 여기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공개가 되겠지만 그 전에 저는 다음 주라도 한번 여기 데려올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만약에 이걸 영상이 공개된 시점에는 여기 왔으니까 좀 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왔다고 저는 대놓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좋아요. 날짜를 저희가 나 얘기하는 시간 찍어줘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걸 한 날짜를 일단은 한 3월 정도로 하는 아, 네. 거예요. 좋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아, 이거 중요한 거. 네. 사진 찍어 보여줘. 네. 오빠 잘생겼죠? 너무 잘생겼어요.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은 하세요. 네. 결혼하는 거죠. 이거 사진만 보면 돼, 리스트. 카메라 좋아하시죠? 좋아요.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분하고 결혼하실 생각은 없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생각 단계까지 안 오셨구나. 얼마 안 돼요. 사귄 지 얼마 안 되죠. 제가 한번 찍어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카메라 작동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없어. 사실 그 남자들은 사진 찍을 때 대충 찍어요. 사실 이렇게 안 찍는데 그 여자분들은 사진 또 못 찍으면 굉장히 또 비난의 하선이 나오고요. 도대체 사진은 왜 이런 식으로 찍냐. 저도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63빌딩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 굉장히 도대체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친 아니 그때 이제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결혼기념일인데 너무 많이 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나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포즈를 일단 해야 돼요. 말을 하니까 약간 잘생기신 얼굴이 잘 안 담기거든요. 약간 사진 좀 자연스러운 웃음. 자연스러운 웃음인데 그러니까 찍을 때 음식이랑 그냥 3분의 2 음식 나오고 이렇게랑 이렇게랑 그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찍는 거죠. 다양한 거. 그다음에 저희 둘 찍을 때는 이렇게 음식이야. 일단 고기가 이게 이번에 제가 방금 찍어가지고 야 고기가 사르르 녹네요 이게. 와 여러분 여기는 있잖아요. 거의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저희 이렇게 가로로도 네. 여러분 여기는 거의 천국에서 식사라는 그런 느낌이니까요. 고기가 야 이게 진짜 너무 예술입니다. 진짜 이게 보통이 아니고 사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데서 밥을 먹을 정도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근데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사실 제가 이제 63빌딩도 한번 가봤거든요. 63빌딩도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가격인데 63빌딩보다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63빌딩 사장님, 저는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63빌딩도 좋고요. 여기도 좋아요. 63빌딩도 좋고, 여기도 좋습니다. 63빌딩 사장님이 또 비난을 하면 안 돼요. 싫어하시죠? 63빌딩도 좋고, 여기도 좋고, 이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더 좋네요. 뭐 하여튼 뭐 여기도 좋고요. 저 셀카 모드로 찍어줄 수 있어요? 이게 고기가 이게 살살 녹아요. 고기가. 비디오 오빠가 조금만 멀리서 괜찮아요. 조금만 멀리 아니 이게 어렵죠. 오늘 또 이거 컨셉이 이서진 대표의 셀카 사진 찍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꿀팁이에요. 저 이거 미인대 친구랑 그냥 근데 이런 거 진짜 완전 관심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보면요, 이럴 때 사진에 대해서 관심을 안 주시면 여자분들이 엄청 삐지시고요. 이럴 때 엄청나게 관심을 주시고 최대한 잘 못하시더라도요. 열심히 찍는 척이라도 하셔야 돼요. 열심히 찍는 척이라도 안 하면 여기서 비난이 다 날라옵니다. 비난이 날라오고 도대체 왜 따라왔냐? 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맛있는 맛집에 오려면 도대체 사진이 중요한데 왜 사진을 제대로 안 찍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비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여자분들하고 갈 때는 여자분들하고 이제 가실 때는 사진을 잘 못 찍으셔도 사진 잘 찍으셔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잘 찍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찍도록 노력하다 보면 한도 컷이라도 나와요. 그래서 여자분이 일단 만족하시도록 사진으로 찍어줘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근데 여기서 제대로 안 찍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사진으로 보여야 돼요. 제가 이제 일화를 얘기해 드리자면 촬영. 제가 이제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결혼 기념일인데 제가 울산 빌딩에 갔는데 뭐랑 할수 있나? 울산 빌딩에서 이제 진짜 저는 정말 배가 고팠죠. 저는 그냥 배가 고팠는데 불구하고 먹는 데 집중을 한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진이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 사진을 안 찍어줘가지고 저는 배가 고픈데 왜 사진은 나중에 찍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내가 사진 기사는 아니지 않느냐. 사진 기사를 보면 우리가 대동을 해야 되는데 대동을 한 게 아니고 뭐 그냥 애도 데려가고 너무 힘들고 배가 고픈데 거기 이렇게 사진 찍는데 열심히 해야 되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최대한 감정을 숨기시고 최대한 그 사진 찍는데 열심히 하셔야지
결혼기념일에는 무조건 여자분을 맞춰주셔야 돼요. 해줘. 거기서 찍어줘. 그래서 그냥 이제 결혼기념일 날 식사가 좀 세장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비추어서 저는 최대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많다 머리가. 지금 옆에 계신 이서진 대표는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노력하시니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뭐 영상으로 한 번만. 중간에 방송에서 거의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스타그램 사진 찍고 있는 거니까. 대한민국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멈추지 않는 거는 제가 또 할 만한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냥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일단 고기가 맛있어요. 고기가 맛있고, 야 이게 여러분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여기 시간 투자하시고, 저도 사진 찍는 거 제 취향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아 이게 또 비즈니스였다고 합니다. 이게. 비즈니스였다고 하고. 비즈니스지 사실 이제 사진 찍는 건 취미가 아니시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사장이 귀찮아. 괜찮은데 이게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찍어야 이 마케팅을 하니까. 마케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사실 이제 시그니의 스테이 이런 게 사실 나중에 이제 어떤 게 많이 좋다고 했죠. 이게 사실 블로그나 이런 걸 올려도 응. 저 이거 제가 인스타에 올리면 좋아요 엄청 많아질 거예요. 오. 사람들이 이 검색을 엄청 많이 해요. 아 검색을 많이 한다. 그 어그로요. 그래서 저도 아 억울해요. 억울해요. 네. 근데 뭐 저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게 사실은 네네. 저의 셀카나 이런 사진을 막 정성스럽게 찍는 편이 아닌데 네네. 그 제가 미인대 나갔을 때 이제 알았죠. 아, 네네. 나의 수준은 심각하다. 심각하다의 의미가 뭔가요? 근데? 아, 그러니까 저만 너무 사실적으로 올리거나 너무 그 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를 엄청 많이 했죠. 아 사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 영어는 언제부터 잘하신 거예요? 네? 영어를 언제부터 잘하신 영어요? 거예요? 네. 저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교육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영어 잘하는 교육. 아, 사실 그 외국인들 나오는 그런 어학원을 어렸을 때부터 다녔었고 저희는 학원이 영어- 어디? 어학원 저희 학원. 대치동에 이한어학원이라고 이한어 학원. 약간 저희가 중학교 때 모반트도 얘기한 적 있지만 네. 저희는 매주 CNN 뉴스를 저희 뽑아가요. 야. 그래서 거기서 주제를 추출해서 찬반 토론을 영어를 해요. 몇 살 때부터 배우신 거예요? 중학교 그런 학원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고 초등학교 때부터 IT 같은 거 준비하고 그러면 우리 지금 딸이 네. 지금 5살이잖아요. 5살에 추천할 만한 영어 학원 어딘가요? 아 대충. 그런 거는 진짜 네. 네. 그 어릴 때 영어 좀 쓰는 건 쓸모없는 것 같아요. 아, 쓸모가 없다? 네. 초등학교 5학년 전까지 제가 하나 먹어요. 아,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애들이 음. 더 헷갈려요. 그 한글이랑 영어랑. 야, 충격적인 얘기했습니다. 와이프는 지금 유치원,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서진 대표는 거기 가면 안 된다. 근데 모든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된다. 그럼 보냈어요? 근데? 아니요. 아빠가 절대 반대해가지고 절대 공부는 안 돼. 혼자 하는 거라. 그거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일단은 저는 네. 초등학교 때 제가 네. 엄청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네네. 초등학교 때? 네. 아, 또 여기서 이제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또 펼쳐집니다. 걔가 엄청 공부 잘하는 애였어요. 네.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IBT가 거의 만점 가까운 애였는데 아. 걔가 네. 저랑 얘기하다가 너 공부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자존심 상한 거야. 아. 네가 다니는 학원은 들어간다가 청담학원 본원이었어요. 근데 청담학원 본원에 몇 제일 학년 때요? 몇 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아니, 청담학원 보건. 왜냐면 청담학원이 청담학원 본원에서 제일 높은 반이 네. 청담학원 본원에서 제일 낮은 반이에요. 네. 그리고 그건 IBT 점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영어를 엄청 못했는데 네네. 동기부여도 안 돼. 갑자기 빡친 거죠. 네. 이게 사랑의 힘이 아니라 네가 감히 날 무시해? 그래서 내가 네 있는 학원을 간다. 근데 그 청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영어 학원들을 다녔죠. 네. 약간 거의 입시처럼. 네. 저희가 동기부여를 준 그 친구한테 제일 그렇죠. 그 친구는 아마 미국으로 유학한 거예요. 아직도 그 뒷조사는 하셨네요. 아니 그 저희가 그 초등학교 비슷해가지고 이제 서로 근황을 안.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나요? 아 전혀 없죠. 그런 애들은 모르는가? 네. 아,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도 있었고 사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거의 처음 영어학원을 네. 갔었는데 그냥 저랑 친한 친구들이 다 그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네. 학원에 갔고 애들 다 네. 학원에 가니까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다 영어를. 네. 그래서 근데 그거 좀- 치고는 진짜 진짜 그렇게 잘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엄청난 잘했을 때가 거의 중학교 언제 어느 정도 저는 진짜 잘 나갔다 뭐 이런 거. 영어로 진짜 잘 나갔다. 중2 때요. 중2 때, 야, 거의 중2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는데 중2 때 거의 잘 나갔다는 근데 얘기를 진짜 초등학교 하시거든요. 때 저 울면서 공부했어요. 새벽 1시까지 야. 저만 학원에 남아있고 여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가끔 가다가 이제 드림워커 이런, 그 드림워커 이런 책 혹시 아세요? 드림워커는 드림원. 알아요. 그 김민경 김미경님이 쓴 책이잖아요. 그런데 김미경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게, 애한테 공부해라, 이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애한테 꿈을 심어주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자신이 아니라 그런. 저희 아빠도 네. 강단에서는 꿈을 향해 달려가라 해놓고 저한테는 그냥 대접 취직하래요. 취직하라고요? 다 부모 마음이랑 남 자식한테 하는 얘기랑 다르시니까. 아, 공무원이 되어라. 아니 저희 아빠는 대기업에 들어가라. 네, 대기업에 들어가라. 그런데 저희 네, 아빠도 이제 교수시니까 네. 학생들한테는 네. 뭐 창업 네. 멋있다. 도전을 하는 삶을 살아라. 네, 네, 네. 인생 한번 사는 걸 해놓고 저한테 그렇죠. 그렇지, 나 빨리 좋은 데 가서 결혼을 빨리 하게 살아라. 그래서 편하게 살아라. 이런 모순적인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부모란 존재는 저런 거구나. 그렇죠. 딸이 고생 안 했으면 왜냐면 좋겠는데. 딸이 이제 사실 사업이라는 게 진짜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대기업에 가도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에 가서도 위에서 뭐그 월급을 주는데 엄청난 압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월급을 준 만큼 사실 거기서도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오는 거니까. 똑같은. 근데 이게 사업은 뭐 자기 스스로 굉장히 뭐 다든지 항상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사업이 더 낫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적성에 또 맞으시는 것도 있고. 저도 사실 그때까지 월급 받는 것보다 사업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급은 언젠가는 잘린다 이 생각에 언젠간 잘리고 그 잘리면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뭐 60세가 돼서도 결국에는 어디서 나와야 되잖아요. 은퇴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제 인생을 살고 지금부터 내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준비를 해버리자.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좀 사실 좀 부러웠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막 그 매달 뭔가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고요. 돈이 안 모여지더라고요. 안 모여요. 왜 맨날 뭐 돈만 모이면 또 뭘 투자해야 되고 왜냐면 계속 사업이니까 마케팅도 또 투자해야 되고 뭐 또 뭐 재료도 사야 되고 뭐 이게 계속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계속 사들여야 되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지? 계속 뭔가 이게 제자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이게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저한테 약간 저한테 어떤 부동산 멘토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부동산 멘토가 그때 제가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살면 안 된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월세로 바꿔라. 그래서 월세요? 네, 월세로 바꾸고 천에 80짜리로 가고 지금 8천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 사기꾼이다. 그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니 진짜로 그런 얘기 했어요. 사기꾼이다. 그래서 그럼 집을 어떻게 8천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살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전세 끼고 사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전세 끼고 사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투자. 네, 아파트 갭 투자를 그래서 그때는 약간 좀 센세이션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세 낀 아파트를 막 수십 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를 자기가 등기 관리증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막 이게 서적처럼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근데 그분이 지금 아파트 100채가 넘었거든요. 세금을 어떻게 해요? 세금은 사실 근데 전세가 오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전세가 상승분이 훨씬 더 세금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했는데 근데 사실 그때 저도 이제 이렇게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그거 관련된 책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뭐 사실 그 박정순의 뭐 부동산 백문백작이라는 책도 보고 뭐 이제 저한테 이 부동산 멘토가 쓴 책도 보고 뭐 집에 관련된 뭐
노후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라 부터 시작해서 나는 부동산을 맞벌이 했다 뭐 이런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책들을 제가 나중에 제가 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책들 보면서 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 아파트가 제일 안전한 자산이다. 아파트가 다른 이제 뭐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가 가장 안전. 나중에 이거를 환급 거래가 할만해. 네, 거래가 더 활발하고 한국까지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가 제일 활발하거든요. 거래는. 근데 빌라라든지 뭐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거는 잘 안 팔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아무리 전세가 끼어있다 월세가 끼어있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가 굉장히 서울이고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들어가 있는 지역이면 팔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쭉 아파트 대투자를 진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전세 끼고 8천을 가지고 아파트 세 채를 샀어요. 8,000원. 네. 그래서 그때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갭이 500만 원 정도인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전세를 하고 안 사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 전세를 사는 이유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맞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결국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있었어요. 화폐 가치가 왜 떨어지냐면 국가 예산도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통화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가 1억이 5년, 10년, 15년, 20년 그 그래프를 보여주거든요. 그 화폐 가치에 대해서. 그 그래프를 그분이 저 부동산 멘토가 저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그걸 보면서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모두 실물 자산이 지고 있어야지 실물 경기는 계속 공시지가 땅값은 계속 올라간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원리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을요 한 10년, 20년, 30년 전하고 지금 현재 가격을 비교해보면요 엄청납니다 사실. 네. 예전에 저기 압구정역에 현대아파트 있어요. 거기가 분양가가 뭐 3천, 4천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분양심이 안 돼. 네.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뭐 17억, 20억, 30억 할걸요? 30억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그걸 팔고 현대아파트를 팔고 미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갔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안 팔 걸 괜히 팔아가지고 그냥 계속 전세나 월세 줬으면 계속 거기 상승률 자기가 계속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팔았다는 거를 너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세금이라든지 보유세 이런 걸 겁을 내가지고 계속 그거를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를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빨리 그냥 계속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못 살더라도 전세나 월세를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월세가 계속 받을 수 있고 그 월세 가지고 충분히 보유세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세 상승분 가지고 충분히 그 보유세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내가 손해인데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저도 이렇게 18채를 사면서 공식대로 2년 뒤에 바로 전세가가 뛰진 않았어요. 전세가가 떨어진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전세가를 좀 떨어진 가격을 뭐 2, 3천 좀 떨어지더라도 그걸 또 메꾸고 버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때 2018년 이제 9.13 대책에는 좀 많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공포심을 심어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거의 말에 되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막 1, 2억씩 막 뛰고 막 서울은 막 3억씩 뛰고. 그러니까 그때 아파트 갭 투자 때 제가 컨설팅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분들은 뭐 서울 거 사신 분들은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기도나 뭐 이렇게 사신 분들 중에 전세가 떨어지신 분들은 그 당시에 저한테 실망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아파트에 대한 원리를 깨달으시고 어차피 등기는 자기 앞으로 돼 있고 전세가를 내가 좀 더 메꾸고 버티면 이게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원리를 아신 분들은 그냥 버티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진짜 1억, 2억씩 오르니까 이제 자기 자산이 어떻게 보면 없잖아 3천 넣었지만 결국에는 매매가가 더 뛰어 있으니까 훨씬 더 이득을 본 거에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손해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내가 전세가 떨어진 거에서 좀 메꿨다 하더라도 손해가 아닌 거죠. 아마.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9.13 대책 때는 사실 좀 무서웠어요. 2018년 9.13 대책 때는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아 지금 이 시점에 아파트 투자를 해도 되나? 왜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현 정부 김현미 장관이 그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사실. 다주택자를 거의 굉장히 안 좋게 몰고 나갔기 때문에 분위기를.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신규 주택 같은 거 아파트 살 때 중도금 대출 자체를 아예 다 막아버린 거예요. 정책상.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다주택자를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몰고 가고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되니까 사실 저희도 그때 저기 어디야 아파트를 신규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아파트가 18채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자체를 안 해주는 거죠. 실제로 근데 어떤 아파트가 12억인가 했었는데 중도금 대출을 안 해주니 막아놓으니 안 되는 거죠. 제 돈으로 그 중도금을 하려면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레버리지를 아예 못하게끔 정부가 더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또 그 당시에 또 전세가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른 것도 올랐는데 근데 떨어진 거는 사실 좀 메꾸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손해보지 않고 일단 판 것도 있고 근데 또 그 당시에 또 안 팔려서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전세가를 좀 밀어넣고 근데 그게 시간 지나니까 또 GTX 때문에 또 오르고 일산도 요즘 일산 탄현하고 파주 쪽이 또 좀 핫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파주하고 좀 안산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또 안산은 또 신안산선이 또 개통이 확정이 되면서 또 매매가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지금 돈이 계속 풀리고 있거든요.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니까 이런 실물 경제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그런 경제 원리를 이제 깨달아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넌 왜 문제긴 한데 네네네. 자식을 아까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엄마 아빠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네. 지금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한 달에 예를 들면 200만 원 쓴다고 했을 때 이 네. 돈을 그냥 애 이름으로 뭘 펀드를 만들어서 이걸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맞아요. 몇십억이 되어 있으면 얘가 평생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것도 높잖아요. 맞아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저도 그 유퀴즈 거기에 나오는 이제 존니 얘기를 듣고 그 존니는 애들한테 사교육비 쓰는 것 자체가 낭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영어 유치원 가는 돈으로 얘한테 주식을 사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주식 얘기를 떠나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영어 유치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좀 너무 못해요. 못하는데 사실 저도 이런 사교육에 대해서 부모님이 뭐 아직 흑수저라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저는 배우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배워달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교육에 대한 좀 화는 좀 많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이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공부하는 시점에 못 배우니까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에 영어까지 배우려니까 너무 이제 시간이 안 나는 건 있어요. 근데 가끔마다 유재 선생님 보면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저렇게 최고 위치에 돼 있는데도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또 소문 들어보면 신문도 하루에 뭐 몇 개나 읽는데요. 뭐 여러 신문사를 다 거의 읽는다고 하고 거기다가 영어도 배우고 항상 노력하는 모습에 아 내가 이렇게 지금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아니요, 저는 그 사교육에 대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중학교 때부터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지금 사는 집도 있고 원래 저희 반포 쪽에 한 17평짜리 아파트도 있었어요. 투자용으로. 근데 제가 악기를 시작하면서 그거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팔 때 제 기억으로도 거의 10억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8, 7, 8억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동네가 17평만 해도 10몇억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엄마 아빠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됐다 엄마 아빠의 엄청난 투자를 해줘서 지금 인사이트가 지금 다 그때 배웠던 게 있고 제가 지금 음악을 해도 영어를 배웠던 걸 쓰고 이렇게 해서 난 너무 감사하지만 그거를 안 팔아서 만약에 나를 그냥 대학을 그래 너 그냥 아무데나 가라 아니면 뭐 유학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성적 맞춰서 그냥 뭐 안 좋은 대학을 가라라고 해놓고 그냥 만약 27평을 나한테 줬으면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냥 혼자서 그냥 그런 생각 내가 만약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그러니까 저는 저랑 제 동생한테 엄청난 교육비가 투자가 된 유형이었고 이런 동네에서 저는 아예 태어나서 유치원 초중고를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이 교육을 못 시키면은 아 뭔가 부모로서 미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반? 그런데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 그렇게 교육비를 다 쏟아가지고 대학을 잘 가면은 괜찮은데 그쵸, 그쵸. 대학을 못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과연 이 초중고 때 어차피 공부가 안 될 애를 이 정도 사교육을 쓸 바에 이 돈으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얘 이름을 투자를 뭘 해줬으면 얘가 지금 더 그렇죠. 잘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냥 제가 뭐 자식을 언제 낳을지 모르지만 네. 저는 되게 뭘 하든 되게 잘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애를 낳으면 책임감 있게 키우고 싶어. 근데 뭐 약간 맹목적으로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전략적으로 합리적 비용 안에서 애를 되게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데 네네.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까지 희생을 하는 과정을 봤으니까 과연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과연 그 아파트를 가지 근데 왜냐면 그 아파트를 가지고만 있었어도 그렇죠. 지금 뭐 10년 전이면 영희를 이사님 대표하고만 아니 해놨어도 뭐 엄마 아빠 재산을 탐내진 않지만 그러니까 돈 가치로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사업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연 2억을 버나 맞아요. 그 아파트 가지고 있어서 계속 올라서 10억을 버나 맞아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돈을 번다고는 좀 머리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뭐 제가 그래도 다행히 그런 투자를 많이 받고 했지만 부모님한테 교육을 그러니까 저 같은 애가 생각했을 때도 너무 억울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커피나 차는 어떻게 준비해드릴까요? 홍차 저희 홍차, 녹차 그리고 카모마일, 페퍼민트, 자스민 가능하십니다. 저는 커피.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이 하시고 저는 좀 달달한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에 시럽을 저희가 좀- 시럽을 따로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페퍼민트 준비해드릴게요. 그리고 디저트 드시기 전에 홀 뒤쪽에 디저트 바 디저트 바는 돼요? 네, 그거 같이 안내해드리는데 이동하실 때 마스크 착용해주시고요. 저희가 같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오면 네네. 2차. 네네 또 좀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 이거는 또 이제 2차로 이제 디저트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디저트가 또 이제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아기자기하죠. 아기자기하게 제가 이제 세팅을 해왔거든요. 커피도 주는데요. 이렇게 식사도 하고 후식까지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카페를 또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카페까지 따로 갈 필요 없는 가성비 좋은 여기를 꼭 오셔야 됩니다.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지금 천국 같아요. 하늘에서 식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매일매일 오면은 네. 질릴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와야 돼요. 이런 데. 가끔 오셔야 되고 좀 색다른 맛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놔주시면 네. 제가 터키에 네네, 터키 가셨군요. 그때 진짜 최고급 호텔에 최고급 호텔 뷔페를 매일매일 먹어요. 네네. 2주 동안 있었는데 네네.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가끔 가야 되는데 가끔 가셔가지고 매일 가면 사실 좀 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좀 가끔 이렇게 좀 즐기시고 나에게 이제 선물한다 이런 생각으로 있으시면요. 네, 그래서 그때 아파트를 영희 아파트 판 걸 좀 아직도 좀 후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부모가 희생하는 걸 보는 게 자식 입장에서 왜 좋냐면 엄마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네네. 철학은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의 윗세대로도 돈이 많이 나가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되게 불쌍해요. 위로도 나가고 아래로도 나가는. 근데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엄마 아빠가 자기들한테 돈을 아예 안 쓰고요. 외제차도 안 타시고 골프도 안 치고 하시는데 사실 진짜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돈도 많이 버셨고 그냥 자식 일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짠돌이 같은 아빠가 딱 그 결정해가지고 악기 막 비싸게 사고 방음공사 몇천 그냥 대 그게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때 제가 잠깐 아빠랑 원래 사이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빠가 날 사랑하나? 약간 진짜 당연히 사랑하시겠지만 사랑하죠. 그때는 그 반항심이 없었는데 결혼할 때 그 사위한테 그 째를 본대. 야, 내가 저렇게 애지중장히 키웠는데 네가 내 딸 하지만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지금 5살이잖아. 애기를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5살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아내 아버지가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화 보면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지금 5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뭐 말도 잘 안 듣고 막 속만 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얘를 이제 뭐 결혼이 뭐 한 30세 정도 돼야 결혼하겠죠, 되죠. 그럼 30년 동안 정말 애지중지하게 막 사랑으로 키우지 돈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돈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진짜 사랑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너무 진짜 말을 진짜 안 들어요. 5살, 6살 되면요 거의 반항심이 거의 최고조로 들어가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말이 텄잖아요. 무슨 방언 터지듯이 막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순서가 안 맞아요. 순서가 안 맞는데 이 말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는. 근데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맨날 와이프하고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얘는. 이게 막 애기가 약간 그런 걸 근데 거기서 이제 너무 또 상처 주는 말도 해요, 부모님한테. 상처 주는 말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얘가 아직 잘 모르니까 이제 그냥 철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고.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메인 디저트입니다. 메인 디저트 이게 뭐로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설명해 주신 크림 올려드리겠습니다. 스크린까지 올린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부모님이었다면 과자만은 디저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크림하는 거 올려드리거든요. 바닐라 크림입니다. 크림은 뭘로 만들었어요? 바닐라 크림. 바닐라로 만들었다. 좋다. 야, 여기가 일단 디저트가 예술이에요. 진짜 예술이에요. 진짜 예술입니다. 이게 상상 이상입니다. 진짜 상상 이상이고. 제가 이제 식당을 많이 다녀봤는데, 레스토랑도 많이 다녀봤는데, 야, 여기는 거의 예술입니다. 거의 예술이고. 맛있게 드세요. 여기는 꼭 오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진짜 궁금하실 겁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이제 허언이 아니고, 진짜 오셔도 절대 후회 안 하시고, 진짜 최상의 맛을 이제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만약에 저라면요, 저는 이제 열심히 저는 애들 앞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줘도 괜찮다. 전세 끼고 사놔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 이제 전세 세입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뀌다 하더라도 서울은 근데 전세가가 잘 안 떨어져요. 매매가는 출렁거리는데 매매가는 출렁거려요. 네, 어떤 정책에 따라서. 근데 전세가는 크게 안 출렁거려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안 떨어집니다. 전세가는. 네, 매매가는 사실 어떤 정책에 따라서 뭐 음마 아파트라든지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 있잖아요. 떨어질 때도 있어요.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보유세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 보유세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이제 집값이 확 출렁거림 때문에 무서워서. 근데 부자들은 그걸 가지고 지고 있어요. 끝까지 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전세가 상승분이라든지 월세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받아내는 부류가 있고 이거를 내는 부류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받아내는 분들이 훨씬 더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 강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시그널을 이제 누군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그널에서 장사를 하신 분들이 강자일까요? 아니면 시그널을 소유하고 오신 분이 강자일까요? 그리고 시그널을 소유해가지고 월세를 받는 분의 그쪽이 이제 강자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본주의에서 강자하고 약자가 분명히 나눠진다. 계급이 분명히 나눠진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계급 사회는 아니잖아요. 뭐 인도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또 계급 사회가 존재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 자산이나 현금 자산이라든지 수입에 대한 이런 등급 때문에 무조건 지금 등급은 무조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상위 계층하고 중간 계층하고 하위 계층이 무조건 나눠집니다.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빨리 재테크를 시작하게 되고,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최근에 오늘도 이런 기사를 봤어요. 청년들한테 지금 청년주택을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현 정부가 너무하다, 끝까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저거는. 왜요?
아니 사람들이 진짜 청년주택이 좀 싸게 공급이 되잖아요. 그럼 청년주택은 너무 한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한호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LH라든지 SH 같은 데다가 이제 공공 그런데 임대주택 같은 데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들어갔다 나오시면요. 거기서 20년 장기 전세를 해서 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세에 있다가 20년 뒤에는 30년 뒤에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근데 나올 때 시점에 주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또 가난하게 그 지역에 절대 못 살아요. 정말 안 좋은 지역으로 경기도나 인천, 지방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서울 25개구가 있어요. 서울 그럼 거기서 상위구가 있고 하위구가 있어요.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존재합니다. 강남 3구는 무조건 상위구고 하위구가 지금 집값이 제일 낮은 데가 하위구예요. 근데 부자들은 전부 다 상위구에 살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고위층들이 강남 3구에 살지 다른 구에 사는 거 보셨어요? 그 상위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강남. 근데 강남이 강남구. 그렇죠, 강남구. 서초구. 그렇죠, 그게 강남 3구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강동구까지도 좀 끼워져요. 강남 4구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네. 근데 제일 낮은 구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뭐 이거는 지역 비하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뭐 우리 SNS에 떠돌고 있는 얘기예요. 도봉구나 뭐 노원구, 뭐 어떤 이제 금천구라든지 이런 쪽이 사실 좀 집값이 낮은 구에 속합니다. 이 굉장히 높은 구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집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25개구가 이제 진짜 웬만한 각 구에 진짜 그 랜드마크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대표 어떤 대기업 아파트 거기가 다 1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과연 10년, 20년, 30년 뒤에 그 집값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현재 지금 반포 제일 비싼 아파트가 30억이잖아요. 맞잖아요. 제일 비싼 평당 1억이에요. 근데 과연 10년, 20년, 30년 뒤에 평당 1억이 넘어가지 평당 1억 이하로 다시 떨어질 일은 절대 없어요. 왜냐면 공시지가가 보시면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땅값이 계속 올랐지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이제 뭐 신문 기사라든지 어떤 언론에서 뭐 집값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언론 플레이에 당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2018년 9.13 대책 때 부자들은 안 흔들렸다고 봐요. 근데 흔들린 분들은 사실 현금이 좀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흔들려서 또 아파트를 겁이 나서 팔 수도 있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가 거의 현 정부님이 거의 말이잖아요. 5년 거의 이제 말에 가까우는데 이때까지 정부에서 봤을 때 제일 집값이 많이 올라간 정부가 현 정부예요. 네, 뭐 현 정부 저는 뭐 그런 건 굳이 하지 않는데 뭐 정치적으로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게 과연 떨어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잠깐은 조정기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5년 10년 뒤 보세요.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현재. 근데 그러면은 이게 반포에 이제 뭐 집이 거의 다 막 2, 30억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1년에 세금이 얼마나 나요? 지금은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계산을 아직 다 안 해봤는데 대략 얼마? 아직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몇 프로인가? 뭐 하여튼 근데 부자들은 그 보유세를 내더라도 나중에 그 매매가 상승분이 훨씬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팔 때까지 그 실질적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그게 올라가서 그게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버팁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땅을 사서 어떤 상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지으시고 자기가 거기 제일 위에 살면서 어떤 원룸이라든지 이런 거 상가주택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나는 그 보유세를 못 견디겠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 아파트를 팔고 30억짜리 팔고 그런 분들 많아요. 가끔 저 컨설팅 듣다 보면요. 이미 이제 노후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 30억짜리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30평 이상짜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팔고 30억짜리 팔고
이제 그 30억 가지고 이미 상가 주택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셔가지고 뭐 상가에다 월세 받거나 이렇게 이제 원룸에서 이제 월세 받거나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게 더 저는 현명하다고 봐요. 사실.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근데 아파트에 있으면 자기 혼자만 살지 현금 흐름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더 낫다고 봐요. 왜냐면 노후 지나면 어차피 은퇴되면 내가 노동 수익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든지 그런 뭐 임대료로 훨씬 나은 게 훨씬 더 현금 흐름이 있는 인생이 훨씬 낫다고 봐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사실 그거에서 공실의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뭐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라리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뭐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들으셔가지고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나중에는 연금을 받지만 마지막에 그거를 정부에서 주고 떠나야 돼요. 자식한테 못 주고. 네, 좀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거를 이제 그래도 웬만하면 증여를 하셔가지고 자식한테 그걸 물려주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훨씬 더 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제가 이제 세무 강의 때 다 알려드릴 수 있는데, 네,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훨씬 더 싸요. 그래서 증여하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 집을 팔지 말고 증여를 해달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 아니고 부모님을 생각해 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실질적으로 한 원래 5년 전에 저희 네. 집을 팔고 음. 금호동이나 이런 데서 싼 건물을 살려고 진짜 저희가 해서 저희 집을 팔려고까지 알아봤어요. 진짜 팔려고 한 그 집도까지 갔는데 갑자기 또 집값이 2, 3억이 뛴 거예요. 아빠가 그렇죠. 그럼 버텨야죠. 했는데 이제 지금 현동부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가 얘기하시는 게 그냥 아예 자기들은 뭐 이렇게 너네 교육 때문에 여기 그렇죠, 강남에 그렇죠. 있었던 거지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동탄이나 이런 데에 괜찮아요. 뭐 줄여서 가고 너네가 아예 뭐 30 넘으면 아예 어른 되니까 그때 뭐 그냥 뭐 조금씩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랑 제 동생 입장에서는 뭐 굳이 엄마 아빠가 번 돈 1원이라도 받을 생각 없고 그냥 엄마 아빠 편하게 살다가 아니면 뭐 이런 지금 현금 아직 은퇴는 안 하셨잖아요. 네? 은퇴는 안 하셨잖아요, 부모님. 네, 그러니까 아빠가 뭐 연금은 계속 나오시는데 근데 그 아빠 연금 가지고 지금 다 세금을 다 내게 생각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약간 아이러니야.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런 어떤 상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지금 그런 데 가서 차라리 현금 흐름이 나는 월세나 이런 나오는 그런 데 바꾸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 아파트에서 현금 흐름 자체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 빚 좋은 길 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있잖아요. 지금 뭐 시의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떠나면서 시의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상속세가 무려 11조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건 부자들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세무사나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지금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훨씬 더 저렴하니까 다 증여로 바꾸시는 게 훨씬 나아요. 상속세가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 상속이 아니고 그거를 양도세보다 양도라는 게 이제 누구한테 이걸 팔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판거에 대해서 어떤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팔지 말고 이걸 증여로 바꾸는 거예요. 증여라든지 이런 거 해서 자식한테 이걸 이 명의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저렴한 게 있어요. 사실 그거는 제가 이번 달은 아닌데 3월 달에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선생님 아버님 한번 오세요. 그 강의 아니면 그 분을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그 책도 제가 한번 빌려드릴 수 있는데 그 책 읽어보시면 그분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사실 부모님이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그거를 이제 자식한테 명의를 바꿔가지고 하시는 게 괜찮아요. 근데 그럼 그거 아빠 어디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꾸는 게 더 나.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근데 굳이 서울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아직 없죠. 교육은 다 끝났잖아요. 자제분들 교육은 다 끝났잖아요. 근데 출퇴근이나 이런 거는 굳이 반팔에서 안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아빠가 용인대 계시니까 그래서 아빠가 동탄이나 막 용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면 저랑 제 동생은 진짜 100% 출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아예 같이 그냥 따라가면 되죠. 아니 같이 그러니까 따라가서 월세를 좀 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저랑 제 동생은 완전 여기서만 살아. 아 그렇죠. 생활 반경도 여기. 그런데 사실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너무 근데 부모님의 인생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그런 현금 흐름이 만들어주는 그런 집도 괜찮아요, 사실. 왜냐면 부모님이 계속적인 노동 수입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그 노동 수익을 끊으셔야 돼요. 왜냐면 뭐 계속적인 뭐 사업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사업을 하셔도 되는데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도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사실 사업이지. 내가 사장이고 계속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아직 시스템이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선희 대표님이 안 움직이면 회사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거는 아직 시스템 못 만들어 놨는데 이선희 대표님은 그냥 말로 지시를 해놓고 그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을 때 그땐 진짜 회사 오너가 되시는 거예요. 진짜 회사 오너고 진짜 완벽한 회사를 꾸며놓으신 건데 저도 아직 그런 걸 못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꾸미는 게 진짜 우리 하나의 숙제죠. 어쨌든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님이 저쪽 가셨지만 실제로 삼성은 계속적으로 열심히 각 계열사의 사장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삼성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님은 1년 넘게 갔다 오신다고 하도 다시 정상 위치에 가시는 거죠. 아무것도. 그때 진짜 재밌는 일이 뭐냐면 저기 고 이건희 회장님이 진짜 삼성호기를 내고 진짜 몇 년 동안 진짜 누워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삼성의 주가가 있어요. 주식이 있어요. 오르지 계속 올랐고 집값도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만히 누워서도 재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부자들의 삶의 패턴을 빨리 배우셔가지고 그거를 빨리 내 삶에 적용을 하셔야지 부자가 되시는데 아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뭐가 떨어지면 어떻게 저는 근데 그걸 자꾸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주의하시는 분들이 사실 금융권에서 사실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다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동산을 흔들어가지고 무섭게 만들어서 그걸 팔고 주식 쪽으로 돈을 넣어야지 주식 가서 뭐 사실 주식 쪽에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돈이 유입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부동산을 흔들지 못하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돈을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좀 있다고 봐요. 그런 전략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거의 금융 쪽에 투자는 거의 안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어떤 투자를 할 때 좀 지금 느끼는 거는 일단 빨리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해를 안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제 어떤 투자를 할 때 사실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뭐 1년에 거의 100%, 200% 수익을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떨어졌을 때는 원래 원금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할 말은 없습니다. 주식은, 비트코인은. 그런데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그 어떤 담보가 있는 투자를 하면요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있어요. 저 있어요. 근데 그 빌려준 친구가 있어요. 빌려서 뛰어본 적 있어요.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아니 뛰어본 적 있어요. 뛰어본 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배신해가지고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배신은 아니고 그냥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럼 공주는 썼어요? 공주 그럴 거야,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돈을 빌려주실 때 절대적으로 그냥 빌려주시지 마시고 그럼 상대방한테 먼저 질문을 하세요.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그냥 빌려주지 마시고 야 너 부동산 담보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담보가 없다. 그러면 집에 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증을 써서 이제 뭐 법무사 통해서 공증을 썼다고 쳐요. 근데 공증을 썼는데 만약에 그분이 막상 이제 그 날짜에 돼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돈이 없다고 막 버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법무사 통해서 이제 그건 이제 민사로 해가지고 판결문이 나온 공증이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직접 받으러 가기 귀찮으시면 이제 고려신용정보를 통해서 시작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재산에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바로는 압류할 게 없어요. 압류할 수 있는 건 통장밖에 없어요. 통장을 압류하면 사실 그분이 이제 금융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압박을 느껴서 이제 갚을 생각은 있지만 바로 뺏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만약에 부동산 자산이 없다, 담보가 없다, 그러면 정말 그분하고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안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돈을 빌릴 때는요 정말 간절하거든요. 간절해요. 그냥 자기 뭐 간쓸기라도 다 빼주고 싶을 정도로 간절한데 막상 갚을 때 보면 돌려주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뺏을 때는 뺏어봐 이렇게 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주택 하나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담보로 이 오빠한테도 빌리고 이 오빠한테도 빌리고 이 오빠한테도 빌리고 이걸 500, 이게 1,0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짜리가 있어라고 해서 500만 원씩 10명한테 빌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빌릴 때 그 등기부등본을 꼭 보셔야 돼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사실 떼보면 다 뗄 수 있어요. 사실 그러면 그런 건 못 떼겠다. 그러면 이제 사실 주변에 공인중개사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져서요. 공인중개사분들. 그럼 공인중개사분들이 사실 그 주소만 얘기하면 그거 다 등기부등본 다 떼주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아파트 거래할 때 그 거래할 때 다 등기부등본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각각 구를 다 보시면 거기 등기부등본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이걸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막 지저분해요. 막 빨간색이 막 나와 있고 거기다가 막 누가 건지당이 들어가 있고 설정이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요 절대적으로 이걸 들어가시면 안 돼요. 깔끔하셔야 돼요, 진짜. 그 사람 소유가 그 사람 소유인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등기부등본에 이제 주민번호하고 주소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신분증 가져와봐. 신분증하고 진짜 대조를 하셔야지. 여기 등기부등본상에. 그리고 저 사람 소유가 맞다는 거 진짜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돈을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에 근저당 설정을 200% 할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자신 있게 한다 그러면 그래, 그 등기부등본상에 깔끔하고 그러면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근저당 설정하는데 막 눈빛이 흔들려요. 그러면 근저당 설정. 근저당 설정. 네, 근저당 설정을 하면 상대방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근저당 설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눈빛이 막 흔들려요. 해주기 싫어해. 그럼 얘는 사기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르면 진짜 당합니다. 무조건 당해요. 왜냐면 저 신림동에 네네네. 가야미 들어있는 네네. 거 엄마 아빠가 투자해 주신 건데 네네네. 그게 딱 정확히 이런 케이스거든요. 이거를 네네. 주고 네네. 저희한테도 돈을 받고 네네. 은행에서도 담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 투자자들은 몰랐죠. 그렇죠, 저희 그렇죠. 엄마도 엄마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한 건데 그렇죠. 갑자기 이 건설업체가 날른 거예요. 아. 그럼 이거를 거의 공사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렇죠. 이게 은행 것도 아니고 저희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분쟁만 한 몇 년 했거든요. 와. 그래서 깡패도 막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10년 전에 사놨었는데 이제야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관련돼 있는 거죠. 툴을 잘 그거를 체크할 때 진짜 웬만하면 거래하실 때 변호사비 아끼지 마시고요. 그 부동산 전문 변호사도 있어요. 그 변호사를 통해서 웬만하면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 돈 아끼려고 했다가 나중에 더 큰 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부동산을 거래할 때라든지 이제 하실 때는 무조건 그 부동산 관련된 해박한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 변호사한테 그 계약서에 대해서 무조건 검토를 합니다. 제가 검토를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가세요. 이렇게 하고 정말 괜찮으면 그다음에 진행을 하지. 저 혼자 단독으로 했다가는 제가 그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완벽한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체크를 한번 하시는 습관이 있으시면 실수를 좀 더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수가 몇 번 있었고, 저도 그렇게 해서 사기를 많이 받고. 그럼 돈 못 찾으셨어요? 지금 분쟁 중이죠, 저도. 분쟁 중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책을 쓰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사실 또 요즘 보면 이제 라인 펀드라든지 옵티머스 펀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진짜 한 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사실 그런 자산운용사 분들이 거의 양아치예요. 양아치고. 근데 모든 자산운용사가 양아치는 아닙니다.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이런 미래에셋이라든지 박형준 회장님 이런 분들은 진짜 정직하게 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라인 펀드라든지 옵티머스가 부실적으로 이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오로지 등기만 믿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에도 믿을 거는요, 등기, 법률,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은행하고 법률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 등기 법률 은행 세 가지. 아니 국가하고 은행하고 법률하고 등기 이 네 가지만 믿으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외에는 모든 사람은 사기꾼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투자를 해달라고 할 때 그 등기상에 그게 깔끔해야 돼요, 정말. 왜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 돈을 못 갚을 확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투자를 하실 때 상대방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가정하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근저당 설정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거나 등기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는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그 날짜에 경매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손발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NPL 경우인 거예요. NPL은 경매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뭐 브릿지 투자도 이제 그런 식의 투자고, 브릿지 투자도 저희가 이제 브릿지 투자라고 돼 있어요. 그 투자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대부업체 대표님들도 좋아하고요. 그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저희가 어떤 물건이 있어요. 부동산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이 LTV 감정가 대비 LTV 60% 이내로만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해드려요. 60% 이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10억짜리다. 그러면 6억 이내로 근저당 설정을 해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경매가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경매가 한 6억 이상으로 낙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낙찰이 되면 그 낙찰받은 돈으로 투자금하고 수익금을 건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걸 하면 되지 왜 굳이 바로 안 팔리는 거예요. 바로 안 팔리거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빨리 안 나오니까. 이게 급전을 땡기는 대신에 그렇죠. 왜냐면 1금융권, 2금융권이 그렇게 빨리 승인을 해주진 않아요. 근데 이 실제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하다가 그렇죠. 돈이 급한데 이제 그러면 이제 2금융권이나 3금융, 4금융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3금융, 4금융은 이제 LTV 60% 이내만 무조건 근저당 설정하는 조건이에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대부업체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대부업체 갔는데 그 대부업체에서 또 무조건 지금 현재 뭐 전세 살고 있냐, 월세 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월세 사는 분보다 전세 사는 사람들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전세금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제 담보 있는 게 더 좋아요. 은행도 보세요.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더 좋아요. 왜냐면 신용대출은 이 사람이 언젠가는 직장에서 잘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용 실체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도 월급이 이 사람이 내일 직장에서 잘릴지 어떻게 알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현대 담보는 뭐 부동산을 진짜 지고 있잖아요. 아파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건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거는 뺏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만약에 집값이 엄청 떨어져 집값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지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뭐 오래 사셨겠지만 집값이 그렇게 훅 떨어지거든요. 뭐 떨어져도 1, 2억이지 갑자기 뭐 몇십억씩 떨어지진 않죠. 근데 그 떨어진다는 논리는요 사실 뭐 보유세 때문에 이런 걸 사실 겁을 주긴 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지는 건 않습니다. 그 아까 제가 그거는 이제 금융권의 논리, 금융권에서 그거를 부동산을 팔게 하려고 하는 약간 전략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주식 쪽은 주식이나 특히나 이제 이 금융권 쪽은 계속적으로 그걸 부동산을 흔들어야 돼요. 흔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주식 쪽으로 돈이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엄청 좋았다고 하던데. 주식시장은 좋은데 주식시장도 지금 뭐 3,000P 이렇게 올라가고 어차피 이건 돈이 찍어내니까 지금 포괄량이라든지 이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제 언젠간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그 물건을 쥐고 있으셔야지 이런 채권은 사실 뭐 떨어지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 주식 때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변동성이 크잖아요. 주식 하루에도 그렇죠. 주당, 월당, 연당. 그래서 뭐 어떻게 항상 보셨나요? 주식 때 항상 보셨나요? 그렇죠. 근데 이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미 떨어질 걸 각오하고 주식이라는 게 사실 내가 원금 보장이라는 게 없거든요. 주식도. 너무 많은 형태가 아니지만 한 종목을 사두고 있어요. 그 종목의 가치가 평가된 가치가 계속 변하니까 그렇죠. 되게 크죠. 그래서 사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떼이지 않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네, 저는 그거라고 봐요. 왜냐면 주식 뭐 어떤 뭐 청땡땡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소송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높은 수익률을 얘기해요. 광고할 때. 높은 수익률에 속으시면 안 되고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잃지 않았냐. 그거를 얘기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지 거기서 딴 것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수익 본 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손해가 아무도 안 났냐 이거를 조사를 하셔야 돼요.
손에 앉는 거를 조사를 하셔야지 딴 것만 조사하게 해가지고 현혹돼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잃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번을 투자해가지고 10번을 투자해서 몇 번의 손실이 났는지, 근데 그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그래서 몇 번 손실난 부분을 빼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수익률까지 따져봤을 때 그거를 보셔야 돼요. 상승만, 수익만, 너무 수익률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든 떼이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게 그런 투자를 좀 안전하게 이제 투자를 하셔야지. 저도 이제 잃어보기도 하고 뭐 손해보기도 하고 사기도 당해봤지만 그리고 또 잘못 이렇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완전히 인간관계는 끝났고요. 인간관계 끝나고 저는 뭐 그 사람은 뭐 어떤 뭐 고려시험 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바꾸는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가 일단 끝난 거죠. 그걸 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근데 차라리 제가 처음에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부동산 담보가 없다고 하면 아예 안 해줬으면 인간관계도 아직은 유지될 수도 있을 거고 아직은 그 사람은 뭐 다른데 어쨌든 인간관계는 유지가 됐겠죠.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었어요. 다른 나가니까. 곳에서 돈을 네? 다른 곳에서 그냥 다른 거죠. 그 돈으로 다른 거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매달 보는 바꾸는 있지만 인간관계가 끝난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하고 끝났대요. 네네네. 끝났대요.